박근혜 대통령과 당청이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려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노동 선진특위를 만들어서 이인재 의원이 그걸 맡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 형태로 가자라고 새정치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경제의제, 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경제민주화, 법인세 정비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이야기하자. 즉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 이래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여당은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의 틀에서 해결하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DJ 정권 때 한마디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노동개혁을 위해서 만드는 기구인데요.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가 DJ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야당은 노사정위원회를 마치 의용조직처럼 비판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그야말로 각자가 자기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 전체 사회의 공익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즉 공리주의를 위해서 한마디로 양보를 하는 부분이 노사정 대타협이고 사회적 협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요, 협상 시작 전부터 내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내 몫을 더 많이 챙길 건가, 이런 데만 몰두하면서 노사정 개혁을 위해서, 즉 노동개혁을 위해서 노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자, 저는요 오늘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70년대 영국은요, 세계 최고의 그 이전에 세계 최고의 강국에서 한마디로 영국 병이라는 이름이 고유 명사가 될 것처럼 중병에 걸렸습니다. 노조의 천국이 되어버린 거죠. 노동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노조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다 보니까요. 그때 이제 보수당의 총리가 된 대처 총리는 한마디로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으로 다스리겠다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11년 만에 대대적으로 고용법과 노동관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유리했던 클로즈드 숍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약화시키고, 한마디로 공공노조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대고 탄광노조에 대해서도 손을 대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노조의 벽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간부의 면책 특권, 또 노조 파업 결정 시 비밀 투표 의무화 등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사정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종업원 지주대, 이윤분배제, 이윤배분제, 또 구직자 수당 이런 걸 지급하는 형태로 한마디로 그 노조의 철밥통을 깨고 대신에 이 노력하는 노동자에게는 구직을 뒀고, 또 이 노사가 서로 간에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대안으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90년대 들어서 영국이 망해가다가 경기가 좀 되살아났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그 대처 총리의 개혁이 영국 사회의 양극화를 갖다가 가져왔고 노동유연화로 하층이 좀 몰락하게 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때 손을 안 댔으면 영국은 회복 불능이었을 겁니다. 지금 카머런 총리가 보수당에 역시 지금 노동개혁에 또 강하게 나서고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동서독이 91년에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통일을 한 직후 한 10년간요, 이 또 독일병이 생겼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또 사회주의 속성까지 강화돼 가지고 독일이 유럽에서 잘 나가던 최고의 제조업 수출 국가에서 모든 경제 부분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하르츠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이 폴크스바겐, 여러분 그 외제 자동차 유명하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죠. 여기에 관리 이사를 하던 페트 하르츠라는 사람이 이 노동개혁을 사실상 주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3인당의 슈레더 총리 정권에서 이걸 밀어붙였는데요. 이 좌파 정권에서, 중도 좌파 정권에서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슈레더 총리 같은 경우 이걸로서 사실상 또 직권을 상실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한 일이었다라고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행이 됐는데요.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 유형의 다변화, 창업 활성화, 실업자 복지 축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유럽에서 독일의 공업, 제조업이 가장 잘 나가게 되는, 지금 독일이 전 유럽의 수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로존 통합의 효과가 독일만 다 보고 있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독일이 전 유럽을 상대로 모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 외제 자동차 3사, 아우디, 벤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폭스바겐, 뭡니까? BMW, 사사네요. 이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외제차 싹 1등부터 4등까지 휩쓸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한때 11.2%의 실업률이 현재는 뭐 5%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네덜란드의 이 협약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바스나르 협약이라고 그럽니다. 네덜란드가요, 8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뭐 네덜란드가 그야말로 중개무역으로 옛날부터 먹고 살던 나라 아닙니까? 네덜란드가 무슨 뭐 크게 이 공업 기반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가 그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놓였고 12%까지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30%가 넘었습니다. 지금 스페인 수준으로 네덜란드가 망해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인한 정부의 적자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노조는 계속 임금 상승을 주장해 가지고요, 매년 임금이 5에서 15%의 물가 상승 수준보다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세나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 노사정 대표가 모여서 장시간 엄청난 토론을 통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 살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노조는 이 물가 상승 이상으로의 임금 인상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고, 정부는 의료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을 확충하고 노동자 재교육에 정부가 적극 투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네덜란드가요, 그때부터 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독일과 맞먹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선진국이 됐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나라들이 옛날에도 잘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도 한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나라들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하게 된 것은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양보를 하고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양보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양보를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물론 피해를 보는 계층도 있었겠죠. 당연히 물가가 상승해도 임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를 보겠죠, 노동자들이 당장. 하지만은 그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고 손실을 감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금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제조업 수출하고 있죠. 이런 어떤 부분으로 볼 때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노사정, 이런 협의 과연 성공할 것인가? 먼저 정치권이 서로 어떻게 기구를 만들자고 삽바싸움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로 하자,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 아니,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에도 정치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걸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야당이 지금 노사 가기 전에 여야에서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안 될 거라는 전제하에 깨졌을 때 노동자에게 내가 점수를 받겠다라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용자와 노동자가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한국의 노동자 단체들, 뭐, 민노총, 한국노총, 전부 뭐, 정치권에 끈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또 사용자 단체들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더 밀린다. 무조건 딱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한국의 노동자들은 거의 뭐, 노동자 단체의 간부들은 거의 정치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단체장 하면 국회의원 많이 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타협이 안 됩니다. 저는요, 한국이 한마디로 노동개혁에 대해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어서 그 합의안이 향후에 20, 30년 한국 사회에 어떤 규범이 될 수 있는 스탠다드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려워도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차 전부 해외로 갔죠. 전자 지금 급속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하고는 아직도 격차를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자 백색 가전 이런 데서는 따라가 있지만은 뭐 세계적이지만은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멉니다. 특히 기계산업이나 뭐 플랜트 뭐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중국은요, 지금 저가로 한국을 거의 따라오고 있어요. 그 선진국하고는 차이가 있고 중국한테는 거의 잡히고 제조업이 말입니다. 잘 나가는 거 몇 개 빼놓고는 없고, 그 잘 나가는 것도 조선 같은 경우에 금세 따라잡혀 버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조선 3사가 뭐 5조도 넘는 지난 분기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로 갖고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으로 해외로 나갔던 회사들을 미국으로 돌아오는 데 대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땅도 막 공짜로 제공하겠다라는, 세금도 감면해주는 그런 주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다시 중국에 있다가 해외에 기지를 두고 있다가 미국으로 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이 한국이 100이라면 미국은 60% 되었다. 그럼 미국의 임금이나 기타 비용을 다 합쳤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이 양과 질로 봤을 때 한국 공장보다 미국이 훨씬 자동차에서 생산성이 높다는 겁니다. 차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차들 요즘 진짜 쌉니다. 질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요, 저는 어떤 이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정말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 공무원 연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는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까발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요. 누가 잘못한 사람인가, 누가 나쁜가.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이만큼까지 진지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양보를 안 할 때 이 양측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부분 완전히 까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요, 그런 어떤 홍보전이나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압박을 하는 부분에서요, 이 좀 취약성이 많아요. 그냥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뭐 여당에다가 이거 하라고 한다고, 여당 의원들이 뭐 입으로 노동개혁 하겠다고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한다고 노동개혁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정부는 이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이 가능할 건가? 노사정이 과연 노동개혁에 합의할 건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럼 어려운 걸 하려고 할 때 했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로 이걸 관철시키려고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국가에 하는 겁니까? 진짜로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냥 들어오라, 뭐 기구 만들자, 이름부터 다른 거 갖고 티격태격 할 게 아니라 지금 노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청년 실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이 대부분 될 수밖에 없고 임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노동자의 자리에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이 재기는 불가능하다, 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정부가 국민들 앞에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